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1시간 동안 뭘 할 거냐면 올해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드릴 텐데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은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 이미 다 촬영이 돼서 그 부분을 다 새롭게 전부 다 촬영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합기공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요약 특강 있죠. 요약집은 거의 개정된 게 다 들어갔는데, 요약집이 나오자마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또 일부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자, 오늘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에서 혹시 지금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 하는 부분을 프린트 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고, 목차가 똑같습니다. 요약집하고 기본서하고 똑같은데 저는 지금 요약집의 일부를 발췌해 왔거든요. 똑같으니까 수정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좀 이따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을 할 때는 아예 기본서의 그 부분을 보지 마시고 지금 오늘 보내드린 프린트에서 91쪽부터 저 끝에까지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기본서를 아예 보지 마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워낙 짜잘한 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본서를 다 수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지금 나눠드린 종이로 공부하시되, 요약집을 갖고 계시면 요약집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지금 페이지 번호가 그 요약집에 들어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지금 35페이지가 첫 장이에요. 첫 장인데, 이번에 이제 고용신고가 뭐가 바뀌었냐면 전자문서로 고용신고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뀌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으면 그자들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고용을 먼저 하고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데, 이 고용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걸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에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밑에 신설이라고 써 있는 게 올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신설되었느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이 소공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받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류를 낼 필요가 없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소공은 실무교육 받고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받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을 고용했을 땐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류를 내게 돼 있다. 올해 신설된 내용이고, 이건 기본서 할 때도 다루던 내용이에요. 고용신고가 전자문서로 된다는 게 하나 신설되었다. 자, 그리고 뭐 낼 것이 없으니까 전자문서 되는 거죠. 첨부 서류가 없으니까. 자격증 사본도 안 되잖아요. 자, 35페이지는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참, 아까 하나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하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능한데, 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못할 이유가 없는데, 전자문서는 고용신고만 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자, 다음에 37쪽.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올해 처음으로. 기본서 할 때는 안 다뤘던 부분이에요. 소공과 보조원이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잖아요.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다. 이거 하나 하고, 저 밑에 인장 변경. 소공보조원이 인장을 변경했으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시 변경 등록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자문서로 가능한 건,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자문서로 가능한 것이 첫 번째 고용신고, 두 번째 인장 등록, 그다음에 인장 변경 등록. 인장 등록과 인장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고,
원래부터 전자문서가 가능한 곳이 있었죠. 자, 저 휴업 쪽에서 휴업기간의 변경과 중개업의 재개 이것이 이제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전자문서가 가능한 거 고용신고, 그다음에 인장 등록, 인장 변경 등록, 그다음 원래부터 가능했던 휴업기간 변경, 중개업의 재개 신고 이것만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자문서 가능한 것이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확인설명서가 개정됐어요. 확인설명서가 그 48쪽부터 48쪽에서 52페이지까지 주거용 건축물하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개정됐는데 요약집에는 개정된 내용이 들어있는데 기본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추가로 해드린 거예요. 요약 강의 할 때는 했어요. 일단은 48쪽에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대상물건 표시 거기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이 추가됐다. 요즘에 지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이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 어쨌든 건축물에 관한 확인설명서에는 이게 다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추가됐는데 이게 그 건축물 대장이 있죠. 건축물 대장이 원래 이제 건축법의 규율을 받잖아요. 건축법 시행규칙에 개정돼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도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을 적게 돼 있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을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다는 거야. 개공이 상상해서 적는 건 아니죠, 당연히. 자, 이게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 이거 추가됐다는 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49페이지와 52페이지를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49쪽은 주거용 건축물이고 그다음 52쪽은 비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이번에 10번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소방이 바뀌었어. 소방 안에 들어있는 게 원래 주거용에는 소화전 비상벨 이게 있었잖아요. 소화전 비상벨을 없애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천장에 보면은 그 동그란 거 있을 거예요. 동그란 거. 이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예요. 이게 소방시설법이 관련해서 개정돼 가지고 그런 건데 오른쪽에 그 색깔 글씨 보면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작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작성한다고? 그럼 아파트는 왜 안 쓰느냐? 아파트는 당연히 있거든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무조건 있어야 돼. 아파트는. 근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도 이번부터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주거용의 소방은 뭐가 바뀌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자, 적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소방이 주거용일 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렇게 바뀌었고 이거는 아파트는 빼고 제외하고 아파트는 제외한 주택만 작성한다. 아파트는 작성할 필요 없다는 거지. 아파트도 작성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아파트는 뭐? 제외하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자,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소화전 비상벨.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네. 그래서 이게 바꿔치기일 수 있어요. 주거용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고 그 다음에 감지기, 비주거용 건축물일 땐 소화전 비상벨이다.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다. 확인설명서는 여기만 바뀌었어요. 여기만 바뀌었고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올해 바뀐 내용이 여기에요. 올해 바뀐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91쪽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훑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91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실거래가 신고하는 제도죠.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고 외국인 등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했지? 주, 시, 건택, 도, 공산.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 훑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훑어드리면서 어디가 바뀌는지 말씀드릴게요. 주, 시, 건택, 도, 공산.
주택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물 분양행하는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입지비 개발에 관한 법률, 7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신고하고 분양계약이죠. 이 공급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신고하고, 그다음에 정비법, 우리 재건축할 때 종전 부동산 있는 거 있죠. 종전 부동산, 종전 땅이 있고 아파트 철거하고 재건축 들어옵니다.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이거는 입주권이죠. 입주권. 이걸로 한정된다. 입광공 이런 거 신고 안 한다. 매매만 신고한다. 주의할 점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농취증을 받더라도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지금 개정된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신고기한은 계약일부터 60일. 그다음에 신고관청은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 부동산이 있는. 자, 신고 의무자가 할게요. 신고 의무자. 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했다. 원칙은요.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죠.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다만 한쪽이 거부하면, 일방이 신고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걸 이 문장 그대로 시험에 내요. 한 일방이 신고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번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이거는 이제 올해 신설된 내용이죠. 개정된 게 아니고 올해 신설. 한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밑에 공공기관도 있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러니까 국가, 공공기관, 지방입니다. 다시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한쪽이 국가 등이면 누가 신고해라?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고 다른 일방은 신고 의무가 없다. 자, 다음에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 신고해라. 당연히 공동 중개하면 공동 신고하고, 주의할 점은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밑에 개공이 계약서를 썼는데 개공과 당사자가 공동 신고 이러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자, 절차. 이 부분은 지금 기본서와 좀 다른 부분이 이제부터 있을 거예요.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이면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자, 공동 신고.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게 원래 기본서 공부할 때 이제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빠졌습니다. 올 초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이 말이 빠졌어요. 이 말을 적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공동 제출이 아니라 이거죠. 일방 제출이라고 작년에 돼 있었는데 올해 이걸 왜 뺐냐면 어차피 한 사람이 올 테니까. 그리고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둘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둘이 같이 오란 말이 아니에요. 같이 오란 말이 아니고, 만약에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둘이 같이 왔어. 뭐 공무원이 한 사람 안 나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은 그냥 공동신고는 어떻게만 기억하느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 돼요. 그냥 여기를 공동으로 제출해라 X 이렇게 내지 않아요. 이렇게 안 내니까 그냥 이 문장 그대로 내니까요. 내는 사람은 매도 매수인 아무나 내면 되죠. 신분증을 보여주면 돼요. 주의할 점은 신고서만 낸다는 거죠. 신고서만. 계약서, 사본, 첨부 이러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2번. 국가 등이 단도 신고하는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올 초에 신설된 거죠. 올 초에. 그래서 기본서 할 때는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현재 드리는 프린트만 가지고 공부하세요. 이걸로 충분히 합격이 되니까.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국가 등은 국가 등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서 제출해야 한다. 다른 일방은 서명 날인할 필요 없고 국가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해라. 여러분 지자체라면 지자체장이 서명 날인하라는 뜻이에요. 이때도 신고서만 내면 돼요. 다음 페이지. 한쪽이 거부할 때. 자,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첫 번째 낼 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라. 그리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라. 다 어떤 걸 첨부하라고? 첫 번째. 그렇죠. 거래계약서 사본, 또 단독신고 사유서. 여기에만 첨부 서류가 들어가죠.
여기만 첨부서류 들어가. 당사자 직거래대 3개 있겠죠? 공동신고, 국가 등의 단독신고,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신고. 3가지 중에서 어디만 첨부서류가 들어간다?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신고할 때만 첨부서류가 들어가요. 공동신고할 때 신고서만 내. 국가 등이 신고할 때도 신고서만 내. 이거 신고 의무자만 서명 날인하는 거고,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신고할 땐 신고서, 그 다음에 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이 중요합니다. 사유서 이렇게 내라고. 단독신고 사유서. 그리고 신고관청은 이걸 확인하라고. 다음 제출 대행. 이것도 이제 올해 개정된 건데 공동신고와 국가 등의 단독신고만 제출 대행이 된다. 그러니까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신고를 하는 거.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신고하는 건 이거는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제출 대행 안 된다. 특별히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 단독 서명날이나 신고서, 또 계약서 사본, 또 사유서 이거 내는데 네가 좀 갖다 낼래? 뭐 못할 거 없잖아요. 못할 거 없는데 이걸 못하게 한 이유는 직접 보고 좀 얘기 좀 하자고. 얘기 좀. 대리인이 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니까 얘기 좀 하니까 직접 오라고지.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냐?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하는 것은 직접 방문만 가능하다. 직접 방문만. 다른 거 안 돼요. 좀 이따 배우는데 이게 제출 대행도 안 되고 전자문서로도 안 돼. 전자문서로는 원래 안 됐었어요. 이거는 원래 안 됐었어요. 인터넷 신고는 안 되지. 한쪽이 서명 날이나 안 하면은 이게 통과 안 되니까. 또 좀 이따 뭐 나오냐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고 국토부에서 전자계약서 홈페이지 만들었잖아요. 이걸 넣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한쪽에 거부해서 단독 신고하는 건 직접 가는 거 외에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제출 대행 또 읽어볼게요. 공동신고와 국가 등의 단독신고.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이때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 보여주고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라. 위임인이 자연이면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위임인이 법인이면 법인인감날인한 위임장. 그리고 진짜 특이한 게 법인인감증명서도 빠졌어요. 법인인감증명서 X로 하세요. 법인인감증은 위임장만 내면 되는데 제 생각엔 실수인 것 같아요. 그걸 왜 안 내면 이게 법인인감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지. 빠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빠진 대로 공부해야 돼요. 공부되고 아직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자, 여기까지가 당사자 직거래. 자, 이제 개공이 중개하는 경우는 뭐 바뀐 거 없죠. 신고서의 개공만 서명 날인에 제출을 하면 되고, 그리고 당사자는 서명 날인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소공만 제출 대행할 수 있고, 소공은 개공이 적은 신고서 내고, 소공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리고 위임장 등도 낼 필요가 없고. 자, 이게 절차고요. 양거는 3번. 이거 정보체계 구축 운영은 뭐냐면, 자, 국토부 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구축 운영 때문에 무조건 국장을 찾아요. 이번 올해 중간에 개정된 기본서에 없어요. 이거 없는데 옛날에 오려 붙이기만 했었을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다음에 검증체계 관련 정보, 외국인 등의 신고 허가 받은 거, 그다음에 토지 거래가 받은 거, 검인 받은 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통합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으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을 국장이 한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이 올 초에 또 신설된 거예요. 그 전자계약서라는 홈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 거래 계약,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그 국토부 홈페이지 만들었거든요. 국토부에서. 거기 가면은 매매계약서가 있어. 매매계약서를 딱 클릭해요. 그럼 화면에 매매계약서가 뜹니다. 그럼 개공이 매매계약서 작성해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휴대폰 인증을 받고 개공은 그 공인 인증서로 확인하면은 매매계약서를 나중에 다 작성하고 확인 누르면 이 매매계약서가 시군구와 그리고 국토부로 이렇게 딱 송부가 됩니다. 송부가 되면서 신고서는 낼 필요가 없게 만들어진 거죠. 전자계약서라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당사자 공동신고, 국가 등의 단독신고, 그다음에 개공의 신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아까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신고하는 건 대행도 안 돼, 전자문서도 안 돼,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도 안 돼. 직접 방문만 돼. 이렇게 공부하면 깔끔해요. 깔끔하고 그다음에 94쪽. 94쪽에 지금 이거는 누락된 거 없어요. 계속 이어지니까 혹시 요약집을 나는 끝까지 사기 싫다. 나는 무조건 기본서로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걸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약집을 갖고 계시면 수정하시면 되고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 달라진 점 달라지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부터 나와요. 자, 94페이지 신고사항은 우리 라면 끓이는 거 있죠. 거래 당사자가 라면 끓여 그다음에 개공이 중개했으면 7번 개공도부터 개공의 인적사항과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게 올 초에 개정된 거거든요. 예. 올 초에 작년까지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그랬다가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신고하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당사자 인적사항, 개공의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그 다음에 언제 먹어요? 라면을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라면 먹죠. 그들이 엄청나게 조건 또는 기한 좋아하는 라면 종류는 뭐 소지면 네, 종류는 소지면 실실 웃으면서 여기까지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고 이걸 신고서에 작성하는데 자, 신고서 작성해서 그 94페이지와 95페이지를 번갈아가면서 보면은 일단은 매도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들의 주소란에다가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게 돼 있었죠. 거래 지분 비율. 또 이번에 신설된 게 당사자가 외국인일 땐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라. 이거 내국인은 필요 없고 외국인일 때 국적을 꼭 기재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그 토지 매수 용도가 부동산 등 매수 용도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토지 매수 용도에서 원래는요. 그게 작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었거든요. 외국인 토지법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살 때만 취득할 때만 신고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외국인도 부동산 등에 대해서 다 신고하게 되니까 이걸 실수를 인정한 거죠. 실수를 잘못 만든 거예요. 개정된 게 아니라. 물론 개정은 됐지만. 그래서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 그래서 그 95페이지 읽어보면은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는 매수 용도란에 표시를 해라. 매수 용도란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기본서와는 달라요. 기본서와 동그라미 4번. 공급 계약. 자, 거기 이제 그 94쪽은 3번은 토지와 건축물이고 토지, 건축물, 또 토지 및 건축물. 4번은 공급 계약도 있고 임대주택 분양 전환도 있고 전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95페이지를 보면은 공급 계약이라는 것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세로주를 말한다 이거지. 그리고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법인으로 한정하며 임대기간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말하는 거고 전매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서 분양권 입주권의 표시를 합니다. 전매는 이제 분양권 입주권을 말한다는 거죠. 이게 올해 신설된 거예요. 올 초에. 그래서 이 공급 계약하고 전매를 바꿔치기해서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공급 계약 전매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 다음 5번은 뭐 바뀐 거 없고 소재지는 집원까지,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지목 면적은 토지 대장 보고, 건축물 면적은 건축물 대장 보고, 대지권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 보고. 그 다음에 6번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둘이 거래하는 면적을 계산해 적는 거죠. 뭐 토지는 원래 100이었는데 30 산다. 그리고 건축물은 200이었는데 90 산다. 그럼 100분의 30, 200분의 90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고요. 그리고 거래 지분도 적게 돼 있죠. 건축물이 면적 중요하죠.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만 적고 나머지 건축물은 연면적만 적으시라고. 다음 이번에 7번이 또 기본서와 달라진 부분이에요.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합산 이러면 안 되고요.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계약이나 전매일 경우에는 공급가액 더하기 발코니 등 옵션 비용 더하기 추가 지불액 이걸 적게 된다는 겁니다. 추가 지불액은 프리미엄을 말하는 거죠. 8번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총 실제 거래 가격란, 이 8번이죠.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전체 거래 가격을 적는다고.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는다는 거야. 7번의 물건별 거래 가격은 각각의 금액을 쓰고 8번 총 실제 거래 가격은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 합계 금액을 적는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당구장 표시도 바뀌었어요. 당구장 표시도 이번에 5월달에 개정된 겁니다.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적고 그 외의 거래일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적으라고. 이게 원래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토지 건축물을 사고 팔 때는 부가세는 없잖아요. 부가세 없는데 이 공급계약, 분양받을 때 이제 이게 있지 않습니까? 분양받을 때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계약이나 전매일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고 공급계약 전매 이외의 거래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적어라. 이게 원래 맞아요. 이거 원래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다음에 종전 부동산은 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팔 때만 쓰는 거죠. 그리고 종전 부동산의 거래 금액은 추가 지불액과 권리 가격만 적는다 그랬었죠. 자, 이렇게 해서 신고서 작성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96쪽 해도 이어집니다. 페이지는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이제 신고서 들어가면 검증하죠. 검증하려면 구축 운영,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 하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가격에 대한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이고 아까는 정보 체계 구축 운영이 말하는 거고 다 국장입니다. 신고관청은 적정성을 검증하고 세무관서장에게 통보도 해주고 신고 필증을 어떻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발급하고 지체 없이 작년까지는 즉시였다고 그랬죠. 지체 없이 발급하고 검인 받은 걸로 보고 그렇습니다. 다음 2번 신고 내용의 조사. 신고사항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고 판단되면 내용을 보완해라 할 수 있고요.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가까봐, 또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은 뭐예요?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죠. 이런 거 가까봐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과태료 받죠. 안 내면은.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이 과태료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안 내면 500만 원이 과태료 이렇게 되겠죠. 참 큰 3번도 기본서와 달라진 부분이에요. 조금. 신고가격 검증 결과 보고 자 신고관청은 방금 조사했던 거 방금 조사한 걸 시도지사한테 보고해라.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거래신고 받은 걸 보고하는 말이 아니고요.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받아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거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아까 2번 전체에 계약서 가까봐 거래대금 지급증명 가까봐 이거 조사한 거 이 조사한 거는 시도지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신고관청은 시도지사한테 보고해라 이 말이에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한테 보고해라. 그리고 시도지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국장에게 보고하는데 매월 한 번 국장에게 보고해라. 정보책에 입력하는 것도 되는 거지. 전자문서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하고 그리고 시도지사는 매월 한 번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그럼 97쪽. 이번에 해제신고, 정정, 변경신고 또 대폭 바뀌어가지고 골치 아파. 이것들이 이 양반들이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실수한 거를 우리한테 바꾸니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힘든 거지. 힘든 거죠. 다 실수예요. 자, 해제신고는 뭐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은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떨이나 내서 제출할 수 있다고. 근데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개공이 해제 신고서를 낼 때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이 꼭 있어야 한다. 이게 폐지된 거예요. 폐지된 거죠. 두 사람의 서명 날인은 원래 받아왔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해제했냐 이걸 확인 받아오라는 얘기였거든. 확인 받아오라고. 그런데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약금을 줬잖아요. 지금 계약금 주고 매매 계약했고 거래 신고했고 근데 중도금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얼마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 계약을 깨버린 거야. 포기하고. 그래서 개공이 전화했지. 복비라도 받으려고 전화했지. 그때 안 받아. 또 전화했으니까 수신 차단했어. 근데 복비 문제가 아니라 해지 신고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사인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게.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개공 혼자 해라. 개공 혼자. 그래서 직거래면 당사자가 서명 날인해서 내고 중개거래면 개공만 서명 날인해서 해지 신고서 내라.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셋 다 서명 날인하는 건 없어요. 셋 다 서명 날인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셋 다 서명 날인하는 곳이었는데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3번 해제 등 확인서라는 걸 지체 없이 발급하고 4번 아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은 계약에 체결됐을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잖아요. 거기서 신고한 사람은 거기에서 해지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부동산 거래계약 해지 등이 이루어졌을 때 해지 신고서도 낸 것으로 보자 이 말이야. 다음 이번에 정정신청에도 바뀌었냐. 정정신청 그 두 번째 줄에 다음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필증에 다음에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신고필증에 잘못 적혀 있다는 거야. 내가 신고를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정정신청할 수 있다. 암기 방법이 이랬었죠. 전주상사 비대 종류 소지면 이랬다가 이번에 바뀝니다. 지지면 어디가 바뀌었는지 꼼꼼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주상사는 그대로예요. 전화번호, 주소, 상호, 사무소 소재지. 문제 없습니다. 다시 전화번호,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개공의 사무소 상호, 그다음에 개공의 사무소 소재지. 자, 이 문제 없고요. 비대도 그대로예요. 거래 지분 비율, 그다음에 대지권 비율,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이번에 바뀐 게 종류가 뭐가 바뀌었냐면 건축물의 종류로 바뀌었어요.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 등의 종류가 아니고 그전엔 부동산 등의 종류였습니다. 건축물의 종류로 바뀝니다. 그리고 뭘 잘 적어두시느냐. 토지 종류는 정정 신청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개정할 때 개정 이후에 이렇게 뭐라고 썼냐면 토지의 종류를 잘못 기재했다라고 주장해서 이걸 정정을 해주면 정정을 해줄 때는요 검증 안 하거든요. 신고필증을 수정해서 내면 바꿔주세요 하면 무조건 바꿔주게 돼 있어요. 검증을 안 하고. 이게 토지 종류를 바꿔버리면은 취득세, 과세,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야 세법의 내용이라 잘 모르는데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토지 종류는 정정 신청을 안 해준다. 바꾸고 싶으면은 검증을 받아라 이 말이야 새로.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된 거고요. 지지면에서 뭐가 추가되느냐? 거래 지분이 추가됐어요. 이게 종전에 없었던 것이 좀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거래 지분 비율은 되고 거래 지분은 왜 안 되는데 되는 걸로 바뀐 거야. 드디어 되는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가 또 빠졌어요? 소재지하고 지번이 빠집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소재지 지번이 왜 안 되냐면 이걸 바꾸면은 또 취득세, 과세 세율이 달라질 때요. 그래서 세 가지 빠졌어요. 토지 종류 빠지고 소재지 빠지고 지번 빠지고. 그래서 지지면에서 지는 거래 지분, 지는 지목입니다. 지목. 그다음 면적.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꼼꼼하게 건물 종부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성명이나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거래 가격도 다 안 되죠. 안 되고요. 다음 밑에 정정 신청하는 방법은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다가 직거래면 당사자가 중개거래면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해야 한다. 정정 신청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당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할 때는 단독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체 없이 재발급하라고. 다음 페이지 변경신고는
하나 추가만 됐어. 하나 추가만 됐는데 그 잔금 및 지급일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미지면 조가중잔. 자, 변경 신고할 수 있는 항목, 거래 지분 비율, 그다음에 거래 지분, 부동산 등의 면적. 이게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는 정정도 오고 변경도예요. 정정 신청도 되고 변경 신고도 되는 공통점이 세 개밖에 없어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세 가지만. 조가중잔. 조가중잔은 아까 정정이 없던 거죠. 조건 기한, 거래 가격,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뭐 그 밖에는 뭐 똑같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99페이지 과태료 아시죠? 과태료 3천만 원 이하도 있고 500만 원 이하도 있고요. 다음 5% 이하도 있고, 이건 개정된 거 없고 일부러 그냥 넣어드렸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요약집 없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다 넣어드린 거야. 99, 100페이지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100페이지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100페이지는 그 자진신고 감면 있죠. 자진신고 감면. 자진신고 감면 사유는 그 박스 가보시면은 기역, 니은, 거래 당사자인데 개공으로 하여금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 핵심은 거기죠.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 니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기역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니은은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죠. 다음에 디귿. 역시 거짓 신고를 조장한 자, 방조한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음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다음 외국인 등의 계약과 계약 외와 계속 보유, 이거에 대한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 이것도 감면 사유 들어가요. 이거에 대해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하면 전액 면제. 조사 시작 전이면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전이가 가장 처음 온 사람만 끝까지 성실 협조하고, 조사 시작 후 자진 신고하면은 100분의 50 감경. 100분의 50, 50% 감경. 그리고 그 조사 시작이 언제냐 이건데, 박스 밑에 보면은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신고관청이 거래 당사자나 개공들에게 그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를 갖가봐, 거래계약서 갖가봐 라고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때, 그렇지 도달한 때 이러면 안 되지. 발송을 했을 때가 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시점이지. 그렇지. 네. 감경 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 1번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해서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되었을 때, 또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동안 자진신고에서 3번 이상 감경 면제 받았을 때,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페이지가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가 딱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만 공부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 마스터됩니다. 100% 마스터됩니다. 10페이지 일부러 다 넣어드렸습니다. 요약집이 없으신 분도 계실까봐 다 넣어드렸으니까 이걸로만 공부하세요. 이제 이걸로만. 기본서는 이 부분 공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테마 특강 올라온 거 알죠? 테마 특강에 총 6시간 있어요. 그 메뉴 보면 테마 특강이 있는데, 테마 특강의 4번째 시간하고 4번째 시간, 5번째 시간, 6번째 시간이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부분 이번에 테마 특강을 잡아서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에서 테마 특강 할 때는 다뤘는데, 요약집 강의할 때 요약집이 나온 다음에 요약 특강이 끝난 다음에 포상금 제도가 바뀌었어요. 또 바뀌어가지고 117페이지 포상금 제도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포상금 시작할게요. 이번에 좀 바뀐 게 있어요. 요약집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전화하고 가야 돼. 예산 얼마 있냐고 전화하고 가세요. 얼마 없으면 가지 마세요. 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여기다 쓰세요. 5% 이하 과태료. 5% 이하 과태료. 다음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 이것도 5% 이하 과태료. 3번 토지거래 허가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한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얘는 뭐라고 쓰느냐? 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이하 벌금. 징역 또는 벌금 사유죠. 이거는 징역 또는 벌금 사유고,
다음에 4번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얘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행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 얘는 이행강제금 사유죠. 이거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람. 자, 이 넷을 찌르면 포상금 준다.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이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 신고한 자, 그 다음에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자, 그리고 지급범위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하는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 신고한 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이 100분의 20만큼을 주겠다. 20% 과태료 포상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거래 가격은 8억이야. 그런데 10억으로 거짓 신고했다고. 이렇게 오차 범위가 이거의 20%를 넘으면은 과태료가 5%가 부과가 됩니다. 최대 5%니까. 오차 범위가 10에서 20 사이는 4%, 그리고 오차 범위가 10% 미만이면은 이제 2% 부과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외우기는 어려우니까요. 일단은 부과되는 과태료는 5%예요. 8억의 5%는 4천만 원. 4천만 원이 과태료죠. 자, 그러면 포상금은 어떻게 주느냐? 포상금은 4천 곱하기 100분의 20 주겠다고. 그래서 800만 원을 포상금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한도액은 1,000만 원으로 한다고. 1,000만 원으로.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걸 찔렀다면 50만 원 준다고. 50만 원. 많이 안 주네요. 그 다음에 지급 요건 언제 주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를 찔렀을 땐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그다음에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자, 이거는 우리 징역 벌금 사유잖아요. 공소적이나 기소유예가 되었을 때. 그다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는 시공구에 이행 명령이 있었을 때. 이행 강제금 부과된 때 이러면 틀려요. 조심하고요. 이행 명령이 있었을 때요.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걸 찔렀을 때. 그럼 주면 안 되지. 해당 위반 행위를 했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했으면 당연히 줄 수 없죠. 그리고 익명 감형 안 준다 이거야. 다음 페이지 118쪽은 지급 절차 이번엔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가 그 암흑의 위반자를 신고하는 신고서에 이게 위반자를 신고하는 신고서 거기다가 증거 자료를 내는데 증거 자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자를 신고할 때만 내요. 골치 이거 어떻게 구하지? 증거 자료를? 증거 자료 어떻게 구하지?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네요. 우리 이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포상금이 800만 원이라 되는데 증거 자료가 문제네요. 옆집 아저씨가 거짓 신고했대야. 그래서 만나서 술 한잔 하자고. 녹음기 틀어. 녹음기 들고. 얼마나 씻어? 거짓 신고. 얘기 좀 해봐. 에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게. 아저씨가 뭐래? 야, 녹음기 꺼라. 나 학원 다닌다. 되게 무섭겠다. 이렇게 증거 자료는 거래 신고 위반했을 때만. 다음에 밑줄 치지 마세요. 2번 수사기관은 신고 고발을 접수해서 수사 종료. 아까 그 2년 30% 징역벌금 있잖아요. 또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고 또 신고서 제출받았거나 수사기관 통보받은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 고발에게 알려라.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 고발인은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야 되니까 또 가야 돼. 거기를 또 가야 됩니다. 처음에 위반자를 신고할 때 한번 신고서 써내고 포상금 드릴게요 통보가 오면은 포상금 주세요 신청서를 또 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이 중요합니다. 그 신청서 접수되고 2개월 이내에 줘라. 포상금을. 중개사법은 1개월이잖아요. 1개월이고 밑에 지급 방법은 참고하세요. 이런 거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중개사법 똑같거든요. 저 밑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전자문서 할 수 있는 거 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내면은 신고 필증도 전자문서로 와요. 3번 해제 신고서, 변경 신고서. 근데 정정 신청은 안 됩니다. 정정 신청 X라고 하시고요. 정정 신청은 그 신고 필증을 직접 수정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변경 신고도 면적은 변경 없이 가격이 변경될 때 그때는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기 때문에 안 돼요. 다음 5번에 외국인 등의 신고, 허가 신청 전부 다 전자문서로 내고 다음 나머지 4가지 6, 7, 8, 9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서,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이의신청서, 불허가 받은 것에 대한 매수청구서, 그리고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허가관청에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 신청서 여기까지 전자문서 되고 전자문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뀐 게 뭐냐면 현재까지 방금 했던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하고 토지 거래 허가 파트였어요.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이게 5월 25일자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로 알게 되지 못했는데 그 5월 25일자로 매수 신청 대리가 추가된 게 있어. 추가된 게 뭐가 추가되냐면 165페이지 요약집에 기본서로 보면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경매 매수 신청 대리가 휴업과 폐업이 하나 추가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자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서 개공됐고 지방법원에 등록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됐잖아요. 중개업에 등록하고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따로따로잖아요. 중개업도 휴업할 수 있고 경매 대리만도 휴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만 별도로 휴업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것만 별도로 휴폐업하는 제도. 좀 매수 신청 대리만 폐업하면 나는 개공이 되는 거잖아. 개공 되는 거니까. 저것만 별도로 폐업할 수도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자, 이자가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하면 이제 개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지방법원장에게 찾아가서 또 등록하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잖아요.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등록이 있고 여기도 등록이 있으니까 이것만 별도로 뭐도 가능하다. 휴업도 가능하고 폐업도 가능하다 이거지. 그런데 이쪽을 휴업하면은 이쪽도 자동 휴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폐업하면은 이거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요 우리가. 폐업하면 개공이 아니니까 지방법원장 대리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죠. 근데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은 아니라고 했던 거고 이쪽은 이제 이쪽만 별도의 휴폐업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중개업과 똑같아요. 3월 초과 휴업, 폐업, 대리업의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 감독법원에 신고하라. 법원에 신고하는 거야.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해라. 이 휴업은 6월 초과할 수 없다. 어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아니야. 감독법원에 신고한다. 또 하나 추가된 것은 166조 그 수수료라는 단어가 보수라고 바뀌었어요. 수수료가 되게 싸 보여서 보수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또 하나가 추가된 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보수 지급 시기.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둘 간의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이 없을 땐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 그러니까 그 경매 절차에서 마지막으로 법원이 이제 언제까지 대금 납부해라.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이 알려주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한마디로 잔금 낼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금 낼 때. 그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하는 날, 마지막으로 완납하는 그날까지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약정이 없을 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중개도 마찬가지죠. 우리 복비도 지급시기 약정할 수 있는데 약정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잖아요. 여기도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 개정 특강을 마칩니다. 마치고 더 이상은 바뀔 내용이 없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도 늘 추가할 것이고 심화 이론 강의도 추가할 것이고 그리고 합기 공의도 추가할 것이고 그리고 요약 강의도 다 추가할 겁니다. 추가해서 근데 이걸 각각의 강의를 다 따로따로 찍기는 어렵고 또 기본서 수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서 그냥 요약집을 수정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해결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특강으로 또 뵙지는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